네, 통찰력 하면 이분이죠.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양대 경영대 이창훈 교수 모시고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요즘 우리 증시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 뭐 이런 게 어제 오른 일은 아닌데 특히 오늘이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요, 예전엔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잭슨홀 이후에서 그런지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경기 상관없이 물가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9월 20일 날이 FOMC 페드 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8월 달에 고용 지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 CPI 물가 지표하고 두 개를 보고 아마 9월 20일 날 페드가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는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그 약간 힌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제 보면은 그 신규 고용,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고 하는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는 고용 데이터도 시장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는 게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고용 데이터에 시장의 관심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8월 미국의 민간 고용 부문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벌써 위축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 맥락을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나 또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송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동안 사실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나스닥 지수만 오늘 또 한 번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네네. 네,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시장처럼 재책을 하는 것 네.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 고용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경기와 관련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뒤에 이어서 나스닥이 빠지면서 미국의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9월 달에 페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잘하면은 뭐 물가가 떨어지면서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유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가격도 내려오면서 뭐 이런 상황이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한 20%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나와서 완전히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게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연준이 이런 행태를 보일까 하는 거를 역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시장을 좀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월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 1970년대에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1970년대에 그 당시에 페드 의장이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드 의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해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동에서 사우디를 뭐 필두로 해서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건데 그 당시에 아서 번스 의장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고 금리를 올리다가 좀 나아지면 풀었거든요. 그런 거를 반복했기 때문에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이 됐어요. 네. 그럼 그 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도저히 인플레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폴 볼커 의장으로 바뀌면서
금리를 아주 충격적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우리 다 알겠지만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21%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충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확 꺾이겠죠. 그래서 급격한 침체를 갖고 왔었고 사회적인 불안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폴 볼커 의장이 암살 위협이 많아서 뭐 권총을 갖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파월이나 페드의 위원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잭슨 홀에서도 사실 1970년대에 아픔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잭슨 홀 말고 작년 잭슨 홀에서는 물가가 일시적이라다가 실기를 했고 이번에는 톤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경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이 경기마저도 잘못 판단하는 실기를 한다면 이것은 내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큰 여파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려해야 될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보여지는 변수로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측하는 악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올해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올해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이 이야기한 대로 작년에 페드는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물가 인상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좀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리스크가 있나 이야기한 대로 지금의 페드의 입장은 자기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놔두면 물가가 이렇게 천천히 소프트 랜딩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이 그립을 강하게 잡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 돼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으로 이야기한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닐 것 같고 뭐 이제 깊은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환율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조금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1,356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종합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려면 우리가 그 환율하고 금리를 보면 주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머징 그 국가고 또 인덱스 자체가 이머징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하고 연결돼 있죠.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 거죠. 그래서 뭐 원화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사고 또 지금처럼 원화가 불안정할 때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좀 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제 환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그러면 원화가 약세로 가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금통위 때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원화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거든요. 기조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하냐? 저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1,300원 넘어갔을 때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한 1,3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뭐 5천억 달러 가까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도 프랑스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더 높아요. 그런데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해 보니까 달러가 그 당시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달러 인덱스가 한 103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달러가 강한데 그 기저에는 유로하고 엔화가 너무 약한 거예요. 유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동원 앵커가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이 크래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 팩터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유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조짐으로 보면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뭐 이 공급 요인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 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옛날처럼 남유럽 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가잖아요. 패러티 1대1이 깨졌잖아요. 맨 처음에 유로화를 만들었을 때에는 유로화가 이제 달러에 버금가는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제 기억으로는 1.8, 1.7 이렇게까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유로화가 뭐 1이 깨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구로다 총재가 원래 아베노믹스 설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아베가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엔화 약세를 유도했던 거고 그걸 설계하고 끌고 온 사람이 구로다인데 BOJ 구로다 총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가는데 올해까지는 그럴 거예요. 내년에는 구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한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또 우리가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혼자서만 봉쇄 조치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셧다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역행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가고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 상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아픈 추억 중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달러엔 수준을 보면 플라자 합의 바로 직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달러 강세가 과연 미국한테 좋은 것이냐? 그것은 국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좋은 것, 너무 강한 것도 미국 경제한테 안 좋다라는 것은 그때랑 비슷하게 무슨 큰 모종의 합의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될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일리 있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고 플라자 합의가 1985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야 우리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불러 모았죠 G5로. 그래갖고 플라자 호텔에서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합의해서 이제 우리는 좀 달러 약세를 유도하자. 일본 니네 돈 많이 벌었고 독일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때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미국이 이야기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중국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미국의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물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어떤 면에서는 물가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가가 수입 원자재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크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의 스탠스가 달러 강세보다는 물가 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야기한 대로 미국에도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기업 쪽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언젠가는 브레이크를 걸겠죠. 국내 증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보니까 지금 지수가 상승폭을 계속 축소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뭐 엇갈린 희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흐름을 보자면 대부분이 약세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증시가 이제 반등할 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너무 이른 판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타임 스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것 같은데요. 타임 스팬을 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타임 스팬을 조금 짧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빠른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사이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의 저점을 확인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19년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디램 사이클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최악으로 발표된 그 시점이 주가의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보면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디램 가격에 후행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그 한 2분기 정도는 후행하면서 나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이 떨어질 거니까 아마 바닥은 내년 1분기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빠른 거고 좀 롱텀으로 보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괜찮은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투자의 시계를 뭐 넓히 보면 지금도 꼭 바닥에서 모든 건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자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트레이드 오프 같이 기관이 사면 개인이 팔고 개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매도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주식을 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인덱스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펀드에서 환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가총액 큰 종목부터 던지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모두에서 아서번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요새 뭐 기사들을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은 아서번스에 가까운가 폴 볼커에 가까운가 이런 저울질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 파월 의장은 폴리티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보면 네. 파월 의장은 경제학을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죠. 변호사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본인이 연임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비시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파월이 이제 3년이 말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파월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폴 볼커에 가까운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폴 볼커에 가까운 스탠스라는 게 당장은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자, 9월 FOMC가 앞두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뭐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오히려 1%포인트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의 작용과 반작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하고 뭐 그런 상태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50bp 내지 75bp.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엔 컨센으로 보면 75가 아마 컨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75를 놓고 50 내지 100은 조금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올라가고 연준의 스탠스와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충격적으로 100bp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 보면 페드에 맞서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페드가 의도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마일드한 침체예요. 주식시장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금 이렇게 쿨다운 돼서 자연스럽게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 우리도 그러면 소프트 랜딩하고 우리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고 시간을 갖고서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게 페드의 입장인데 시장이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지난번처럼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페드도 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75가 정도가 컨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놓고서는 아마 시장하고 작용과 반작용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 시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한번 소개해 글쎄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들도 주식을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제 제가 늘 방송에 나오면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개인들도 기관처럼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현금 비중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일정 부분의 현금은 늘 들고 가야 된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식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또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밸류 스탁이나 아니면 이제 우량주 쪽으로 네. 조금 비중을 높게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밸류에이션은 싸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테크 주식들, 성장주.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깨지더라도 어차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드림을 먹고 사는 데니까 어느 정도는 그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 미래의 꿈을 먹고 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빅텍은 모아가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배당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 견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